안녕하세요. 의사 박경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갑자기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119를 부를 힘도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가 찾아온 순간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 병원에 김모 씨라는 65세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케이스인데요. 새벽 5시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셨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온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 씨는 당황하지 않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로 그 10초 생존 비법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식을 잃지 않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실까요?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가 집에서 발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장마비의 생존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10초 응급처치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평소에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소중한 의료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신 의료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심장마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을 말하고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근경색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것이 관상동맥의 급성 폐색입니다. 우리 심장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 혈관이 혈전이나 동맥경화반으로 인해 갑자기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이때 심장의 정기적 활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몸에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하지만 이 가슴 통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슴을 누군가가 꽉 조이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분은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려진 것 같은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가슴 통증이 반드시 가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왼쪽 팔로 뻗치는 통증, 목과 턱 부분의 통증 등 부위의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분들은 상복부, 즉 명치 부근의 통증으로 시작되어 소화불량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곤란도 중요한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 해도 심하게 숨이 차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은땀도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입니다. 날씨가 춥지도 않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른다면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땀은 평소 운동할 때 흘리는 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느낌의 땀이 특징입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도 의외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는 이런 소화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다면 반드시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지러움이나 실신 직전의 느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는 심장에서 뇌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의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겠지,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이내, 특히 처음 10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8세 이모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던 분이라 이런 증상들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62세 최모 씨는 비슷한 증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심한 흉통이 와서야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상당한 심장 손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10초 생존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첫 10초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패닉 상태가 되면 심장박동이 더욱 불규칙해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지금 응급 상황에 있다. 차근차근 대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두 번째, 즉시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만약 서 있다면 바로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바닥에 앉거나 소파, 침대 등 안전한 곳에 몸을 맡기세요. 이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면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119에 전화를 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휴대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파트라면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가능하다면 벽을 두드려 소음을 내세요. 이웃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목 주변에 셔츠 단추를 풀고 넥타이나 스카프 등을 느슨하게 해서 기도를 확보하세요. 벨트도 느슨하게 풀어주면 복부 압박을 줄여 호흡이 더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세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능한 한 깊게 폐 전체에 공기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강하게 기침을 하세요.
이때 기침은 평소에 하는 가벼운 기침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강한 기침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2초마다 한 번씩 반복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기, 이것을 2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올 때까지 또는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서 뇌와 다른 장기로 혈액 공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뇌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안의 압력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가슴 안의 압력이 낮아져서 정맥혈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오고, 강하게 기침할 때는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혈액이 심장에서 전신으로 더 강하게 펌프질됩니다. 이런 인위적인 압력 변화가 멈춘 심장을 대신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뇌와 심장 자체로의 최소한의 혈액 공급을 유지해서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 응급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기침,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들의 의식 유지 시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3배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법이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상황을 일시적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침,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의식을 잃는다면 기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침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게 기침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체력 소모만 커질 수 있습니다. 평소 목에 뭔가 걸렸을 때 뱉어내려고 하는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김 씨가 새벽 공원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실제로 이기침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지만 즉시 벤치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의식을 잃지 않고 10분 정도를 버틸 수 있었고, 마침 조깅을 하던 다른 시민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 방법이 100%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침, 심폐소생술과 함께 실시해야 할 추가적인 응급처치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면 생존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스피린의 활용법입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한 알, 보통 100mg짜리를 물 없이 씹어서 삼키세요. 물이 있다면 조금 마셔도 되지만 물을 찾으러 움직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는 마세요. 왜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까요?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이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 폐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서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미 생긴 혈전을 어느 정도 녹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씹어서 먹으면 위에서 흡수가 빨라져서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나 12지 장궤양 병력이 있다면 복용하지 마세요. 또한 이미 항응고제나 다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 없이 추가로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도 유용한 약물입니다. 만약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가지고 계시다면 혀 밑에 하나를 넣고 녹여 드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을 개선시킵니다. 5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한 알 더 복용할 수 있지만 총 3알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호흡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을 때는 올바른 호흡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너무 빠르게 호흡하면 과호흡이 되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리듬으로 호흡하세요. 자세도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상체를 약간 높게 유지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 있기보다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30도 정도 상체를 세운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호흡도 편하게 하고 심장으로의 정맥 환류도 도와줍니다. 체온 관리도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두꺼운 담요로 덮으면 답답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두께의 담요나 옷으로 보온하세요.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기 쉬우니 양말을 신거나 담요로 덮어주세요. 수분 섭취는 조심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만약 의식을 잃게 되면 기도로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조금씩만 마시세요.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혼자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119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으세요. 혈관 미주신경 반사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찬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진통제를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가슴 통증을 일반 진통제로 가라앉히려고 하면 증상을 가려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심장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납니다. 주소는 어디이고 혼자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핵심 정보를 전달하세요. 가능하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준비해 두세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은 응급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의료진이 꼭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약 봉지나 처방전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집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119나 이웃의 도움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문을 열어두세요. 다만 보안이 걱정된다면 체일락 정도만 걸어두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연락을 취하세요. 119에 신고한 후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상황을 알려주세요. 지금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다. 어디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니 연락 기다린다는 식으로 간단히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면 바닥에 누워서 기도를 확보하세요. 이때는 더 이상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서 목을 약간 뒤로 젖혀 기도를 열어주세요. 혀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심장마비에 대한 응급처치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위험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먼저 심장마비의 주요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남성의 경우 45세 이후, 여성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인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다른 위험 요인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60세 이전에 심장병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유전적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 더 어린 나이부터 정기적인 심장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습니다. 금연은 심장마비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13,080mmHg 이상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빨라집니다. 당화혈색소는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130mgdl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심장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만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비만은 다른 위험 요인들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급성 스트레스도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요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는 줄이세요. 특히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염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2지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이는 권장량의 2배에 해당합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고 김치나 젓갈류도 적당히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참치 등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부정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5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주 2회 이상 주요 근육군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 깊은 호흡법도 효과적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40세 이후에는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심전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세요.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 복용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장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출혈 위험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대기오염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지금까지 심장마비의 10초 생존 비법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운 10초 생존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둘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셋째, 옷을 느슨하게 하여 기도를 확보하세요. 넷째, 기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세요. 다섯째, 가능하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이 5가지 단계를 10초 안에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의 핵심을 다시 강조하면 2초마다 한 번씩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움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의식을 유지하며 생존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아무리 좋은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어도 심장마비가 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배운 예방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실천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금연이 가장 우선입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부터 금연을 시작하세요.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거나 금연 패치, 금연 약물 등을 활용하세요. 식단 개선도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염분을 줄여보세요. 국물을 적게 먹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거나 양을 줄이세요. 과일과 채소 섭취는 늘리고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일주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처음에는 하루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법도 실천해 보세요. 매일 10분씩 깊은 호흡이나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에 명상 앱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달 이내에 해야 할 것들입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고 현재 자신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세요. 집안 응급 상황 대비도 점검해 보세요. 아스피린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구비해 두세요. 가족 모두가 119 신고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집 주소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력을 조사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병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더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꾸준히 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건강한 방법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2kg 정도씩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40대는 2년에 한 번, 50대 이후는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심장 관련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면 꾸준히 하세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약은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는 이 정보가 정말 소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절대 참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병원에 가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특히 가슴 불편감,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의료진이 검사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 것이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10초 생존 비법을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쉬우니까 평소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